28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조치들이 계속 유지되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모두의 노력 절실한 때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 감염된 사례가 지금까지 3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트윈데믹의 공포, 기우만은 아닌 듯합니다. 또 상온에 노출됐다는 의심을 받는 백신을 접종받은 407명 중 1명에게서 이상 반응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신반장 발제 때 짚어봅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망에 대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이 커서 타협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투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금 전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전 보좌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검찰은 서 씨가 구두로 휴가 승인을 받았고 탈영 목적도 없었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공동조사를 북측에 요구했지만 북한은 영해 침범을 하지 말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죠. 우리 정부의 각종 첩보 분석 내용과 북한의 주장 중 일부가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남북의 의지가 말로 안 끝나도록 해법을 공동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고석승 반장 발제 때 짚어봅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향해 이번 사건 조사 등을 위한 공동 협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협력하지 않으면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면서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사통신선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대한 언급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가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공개한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을 잠깐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일단 공무원 A씨가 피격이 된 게 22일이었죠.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격 사실을 발표한 건 24일 오전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오후 청와대가 브리핑을 갖습니다. 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까지 담긴 통지문을 25일 오전 보내왔던 거죠. 발표하는 내용은 북측이 보내온 전문입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문제는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의 내용과 우리 정부의 조사 내용이 일부 대목에서 엇갈린다는 거였죠. 우리 정부는 공무원 A씨가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북한 측 통지문에는 월북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피격 후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지만 북한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북한 측은 피격 후에 부유물 위에 시신이 없었고 부유물을 태웠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이후에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청와대는 북측에서 밝힌 경과와 우리 측 첩보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의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측에 추가 조사와 또 필요하다면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문 형태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현 북남 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하였다.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대답은 따로 하지 않고 영해 침범을 하지 말라 이런 주장만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해당 보도문이 나온 이후에 청와대에선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죠.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함.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람. 네, 우리 정부가 재차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아직 북한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사통신선을 재가동하자라고도 요청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없는 상황이죠. 앞서 보신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군사통신선 복원을 강조하기도 했죠. 자, 아직 이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북한은 군통신선을 정상 가동 상태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담긴 통지문 이후 북한의 추가 입장 여부 등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통일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살된 유가족의 입장에서 문제가 신속하게 빨리 해결되길 바라면서 관련 사항들을 엄중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공동조사 수락 여부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시신 수색 작업과 추가 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군과 해경 선박 등이 연평도 인근에서 시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헬기 수색 과정에서 구명조끼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확인 결과 플라스틱 보유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A씨가 머물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목포 전용 부두로 복귀한 무궁화 10호 선체와 관련해서도 해경은 CCTV 장치와 공용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군사통신선 우성 복구에 재가동해야.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이제 뭐 전원 형태로 뭐 좀 통해 좀 알려지긴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본인의 육성이 공개된 건 또 처음이죠. 그래서 관련된 또 의미는 있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요, 각별히 받아들인다 이런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관련 발언을 꺼내면서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과에 대해 언급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건 사태를 악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지 표명을 평가한다면서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한 것에 대해 각별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군사통신선을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면서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서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반장이 군사통신선 얘기를 했죠. 이번에 이제 그 친서가 그 이전에 친서가 오갔다든지 또는 이번에 이제 통지문이 오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북한의 통전부 간의 한 라인만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군사통신선을 이제 복구하자는 이제 우리 군의 요청에 대해서 아직 이제 북한 측에 이제 북한 군의 공식적인 답변은 이제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6월 북측이 이제 일방적으로 군사통신선을 단절하면서 지금 이제 전혀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남북 간의 군통신선의 중요성은 상당히 커질 텐데 뭐 북측에서 지금 뭐 협조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뭐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월북 여부를 둘러싼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월북 의사 표명이 있었다.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그런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정부는 이번 사건 발표 당시에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 의사를 북측에 표명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첩보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월북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반발했죠.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도 월북 관련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월북 의사를 밝힌 게 맞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A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이 월북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군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6시간에 관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조 반장, 네. 군이 오늘 추가로 설명을 내놓은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북한이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라는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처음에는 구조 작업을 하려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충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해당 관계자는 북측이 A씨를 최초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시점에는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인지했다면서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이 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고 반장이 마지막에 해경이 오늘 포렌식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군이 갖고 있는 핵심 증거 중의 일부를 이제 해경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그랬는데 워낙 이제 민감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군이 오늘 조금 전 이제 조 반장의 얘기대로 추가 설명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 A씨가 타고 있었다는 부유물이 뭔지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최 반장? 일단 그 부유물이 바로 북한이 뭐 태웠다, 소각을 했다라고 밝혔던 주장했던 그 내용이죠. 부유물인데요. 현재 수사에 나선 해경도 이 부유물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다 할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무궁화 10호 선체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 매단 팬더부일 가능성이 뭐 조심스럽게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무궁화 10호에는 이 팬더부이 22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팬더부이가 원래 몇 개였는지 확인이 좀 어렵다는 건데요. 네. 해경 관계자는 부위가 배 안에 몇 개 있었는지 탑승 선원들도 모른다고 해서 이 부위가 없어졌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북측이 좀 성실하게 좀 협조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로는 쉬워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엔에서도 투명한 조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뭐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에 따르면요, 이 구테러스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이 방송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사무총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한국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개탄하고 투명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이 사무총장은 접견 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2018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다면서 이 남북 간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을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관계자들과 이번 사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논의를 가질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미국 현지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과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통지문을 전달한 직후에 미국 정부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미 국무부가 관련 평가를 바로 내놨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피격된 공무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해 동맹인 한국의 규탄과 이 북한의 완전한 해명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완전히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의 사과와 설명을 한 것은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대훈 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좀 전에 했는데 어제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청와대 김현종 차장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된 거죠.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의 이 미국 방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찾아서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미 정부 관계자들과 또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과 영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합니다. 네, 강민석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우리 측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행정부와 조야의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현종 차장의 방문 시기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 연설 직전이라는 점 등을 두고 당시 방문 과정에서 미국과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도 다뤘지만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제 추석 직후에 우리나라를 찾고 또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갔다 왔잖아요. 이달 초에 미국에. 그러니까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련 속보도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군사통신선 우선 복구에 재가동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함께 진행하고자 한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서 여당이 부정적이자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고 하면서 여야가 일단 협상 테이블에는 앉았죠.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음 달 초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요구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민주당은 곧바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북한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게 알리겠습니다. 네, 곧바로 통과될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까지도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야 모두 조금씩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민주당은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내 사과의 입장을 밝힌 만큼 결의안 내용을 좀 일부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유해 송환을 위한 공동조사, 공동수색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도 좀 빠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게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수정하자라는 민주당을 두고 국민의힘, 이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나오자 여당이 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뭐 북한에서 오는 무슨 사과문 하나 가지고서 여권이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감동을 모은 거죠. 또 이제. 자, 뭐 사과문이라고는 했는데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이 이 통일 전선부 명의로 온 것을 두고도 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과거 북한이 중국에게 대했던 취했던 태도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이 황해도에서 사망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김정은 명의로 위로 전문을 시진핑 주석에게 보냈고 거기에 더구나 김정은이가 직접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위문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은 그 나름대로 또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전달한 과정이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 자,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과 함께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건 긴급 현안 질의입니다. 하지만 또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부정적입니다. 경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에서 공개,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 부처를 불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를 일종의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자신의 48시간을 제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출 노력을, 생활 노력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통수권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야가 대북규탄 결의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는요. 또 다른 결의안들을 놓고 상정을 할지 말지 그거 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는 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46번, 또 49번 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46번과 49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바로 이건데요. 네,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2개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 결의안 상정은 절차에 따른 것이고 또 해당 결의안은 이 지금의 현 상황과는 무관하게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건 숙려기간이 돼서 저희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정된 법안입니다. 국회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대로 이걸 심의하자라는 겁니다.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북한에 우리 국민이 살해됐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고서도 이 종전선언을 촉구하자고 할 수 있냐라고 되묻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데요. 결의안 자체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 개별 관광을 추진하자.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그대로 상정이 돼서 법안 소위로 넘어간다면 과연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말 맞다나 법적 절차에 따라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냐, 뭐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여당에서는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종전선언을 촉구해야 할 시의적절한 시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중위로 40개월 복무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2018년 이맘때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은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이제와 말을 바꾸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일종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24일 언론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24일 번지와의 통화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28일입니다. 왜 4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변했죠? 그 언론 보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보도인데 왜 4일 만에 달라졌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의 의지가 아니라 여야 관상의 합의가 없어서 그냥 자동 상정이 되는 겁니다. 예. 위원장의 의지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영길 위원장은 이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4일 번주와의 통화에서 개인 의견이실 수 있고. 자, 왜 언론이 한 적이 없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봤는데 특히 태영호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격하다시피 이렇게 몰아간다든가 또 상대방 의원님의 그 발언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의상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언론에 그런 인터뷰한 기억이 없는데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공방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앞으로 최장 90일 동안 심의하게 되는데요. 자,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이 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다수당의 일방적인 처리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내용 수정, 국민의힘 현안 질의, 대북 규탄 결의안 줄다리기입니다. 일단 여야 전부 다요.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데는 동의를 했고요. 오늘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만 결국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 처리는 무산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일단 오늘 오전 여야 원내 이 수석들이 10여 분간 회동을 갖고 각 당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의안 내용 등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당초 이 결의안 채택과 긴급 현안 질문을 이 본회의에서 동시에 함께 하자라고 했던 이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라고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는데요. 하지만 오늘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10월 6일에 이 현안 질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방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내용의 문구를 일부 수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이 북한의 만행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빠진 결의안을 가져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게 서로의 탓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지나갔고요. 사실상 내일 오후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다음 달 5일은 돼야지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이 여야의 합의로 쉽게 통과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국정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아무래도 이번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의문투성이일 뿐이라면서 남과 북의 말이 모두 달라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통지문의 내용과 국방부가 밝힌 사실에 차이가 있다며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라도 끝까지 추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도 가졌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은 어느 한 구석 성한 데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속속들이 드러내고 국민들께 알려서 이 정권이 진실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백일하에 밝혀주시고, 네, 다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국정감사는 계획대로 치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당장 외통위에서도 추 장관의 자녀 유학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여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계 의원은 민주당은 외통위뿐만 아니라 전체 상임위에서 추미애 장관 관련 증인은 다 거부한 걸로 안다면서 숨기고 싶은 게 그렇게 많으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외통위 국감과 관련성이 없고 정부 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 쟁점화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선 추미애 장관 본인을 비롯해 아들 서모 씨, 또 당직 사본 현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민주당이 일절 거부하면서 국방위는 아직 국감 일정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얘기를 했고, 이때 이제 조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지만, 검찰이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 아들 이제 서모 씨와 또 전 보좌관 등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핵심 쟁점이었던 근무 이탈과 청탁 여부에 대해서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이제 국정감사 상황이 아마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이제 아마 공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로 보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국감에서 팽수가 고반장이 좋아하는 팽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색 증인들에 대한 호출 거듭되고 있고요.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해당 국회의원은 물론 이제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회가 화제성에 집중하는 이벤트성 국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과방위에서는 이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에 따라 이 팽수 캐릭터 연기자가 EBS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팽수 특유의 캐릭터의 특성을 고려하면 뭐 국감장을 뭐 이벤트회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불거졌죠. 그러다 보니 황보 의원이 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법사위에서 유튜브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고 또 저희 JTBC 장르만 코미디에서도 좀 출연하고 있는 이근 대위, 이근 씨를 부를 것이냐를 두고 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국방위도 아니고 법사위에서요? 사실 뭐 군 이력을 가진 걸로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뭐 국방이 아닐까 싶었는데 법사위였다고 합니다. 이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씨를 이 군사법원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는 건데요. 이 육군의 총검술 폐지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이근 전 대위에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 군사법원 국감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이 국감을 희화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상임위인 교육위 국감에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랍스터 급식으로 화제를 모은 전 세경고 영양사 김민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급식 예산을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메뉴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등을 좀 물어보기로 했다가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사실상 이제 내일 오후부터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텐데,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전과 같은 명절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보통 이제 밥상 여론이라고 하나요? 추석 민심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고요.
통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하던 귀성 인사는 올해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뭐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여야 지도부들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웬 연구원이냐 하실 텐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현안이다 보니까 이곳을 찾아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른 논란으로 탈당, 제명 등이 이뤄진 것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위 문제를 조사할 것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당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윤리감찰단에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기타 비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남 구례군을 찾았는데요. 지난 여름 장마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컸던 곳이죠. 주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복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례 5일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요즘 이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호남 지역의 시군을 이 제2지역구로 정하기도 했죠. 이 광주에는 하태경, 장재원 의원 등이 배정이 됐고요. 오늘 행사에는 이 구례를 이 제2지역구로 정한 전봉민 의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도 명절엔 더 바쁘게 움직이게 마련인데요. 흔히 말하는 여야의 잠룡들은 이번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일단 여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도정 챙기기에 주력을 하면서 대중들과의 소통 행보를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공장에서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고 또 가난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에 약국을 찾아가서 수면제를 달라고 한 자신이 받은 게 알고 보니 소화제였다라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저를 살린 건 이웃 주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한 관심과 연대라면서 죽지 말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로 이낙연 대표와 지금 이재명 지사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 틈새를 또 노리는 잠룡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가장 중량감 있는 인물로 꼽히는 건 아무래도 정세균 국무총리죠. 육선 의원의 여야 당대표를 지냈고 국회의장의 총리까지 그러니까 대통령만 빼고는 다 해봤다라는 평가도 듣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국정 경험을 쌓은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국정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내고 또 행정부를 잘 이끄냐가 관건으로 꼽히고요. 자,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같은 대안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등 외연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김부겸 전 의원, 최근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돼 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야권에서는 현재로서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인물은 없지만요. 그래도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행보는 주목받고 있는 거죠. 일단 보수 야권의 이 대선 주자들은 지지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막바지 저서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 방역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 등 이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에 나섬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자 이런 건의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 일부 이 초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총선 패배 이후에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이 황 전 대표가 여의도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앞서 이제 고반장 발제 때도 또 이제 최반장 발제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일부 언론과 또 야당이 이제 대통령이 늑장 대응을 했다. 늑장 보고를 받고 늑장 대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과 비교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이게 좀 양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급하게 읽어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그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상당히 문장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우리 군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 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조각조각의 첩보를 이제 조합해서 심야에 회의가 열렸고 그 이후에 이제 심야 회의가 새벽 2시 30분에 끝났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6시간 후에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라는 그런 주문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늑장 대처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짚었던 이제 통지문이 오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쭉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서 만행이라더니 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반색하고 나선 문정부 이런 제목의 아마 보도를 조선일보가 한 모양인데 2015년에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 이제 북한군의 유감 표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선일보가 상당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한 그런 이제 그 기사를 쏟아냈다. 뭐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민석 대변인이 언론 탓을 하려는 게 아니고 다만 그 냉전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막 이제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급하게 읽느라고 혹시 잘못 얘기한 건 없어요? 네, 뭐 제대로 좀 뭐는 뭐예요? 아닙니다. 좀 뭐는 뭐예요?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뒷받침되어야지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거고.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강민석 대변인이 이제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낸 다음에 이튿날 곧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 여야 내탓 공방만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유지하면서 마을 잔치 등 추석 특성에 맞춰 강화된 별도의 수칙을 지켜야 하죠. 교육부는 만약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12월 3일 수능은 예정대로 치를 거라는 발표도 오늘 추가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고등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경상남도 산청군에는 최근 내노라 하는 시화전에서 입상한 지리산 할머니들이 삽니다. 경남도 행복 글상을 수상한 84살 박우경 할머니의 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아파요. 자, 난리가 났는가 세상이 참 시끄럽네. 15세 전쟁을 다 봤는데 웬일인지 다 마스크로 낯짝을 가리고 손자놈이 코빼기도 안 보이네. 네, 바로 그 코로나에 대한 시인 것 같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이단가 죽일 놈, 내 손에 죽이삐야 하는데 요양원에 있는 우리 영감도 못 보고 웃자면 좋노. 네, 아마 몇 달째 할아버지 병문안도 가시지 못하셨나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다 보니까 별일이다. 어쨌든 다 아프지 말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소. 코로나야 빨랑 가버려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일상, 또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 친구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도 살다 처음 본다는 이번 추석.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면서 오늘부터 2주간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운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아쉬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당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께서는
입장 인원 제한, 고위험 시설, 전통시장, 철도 역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화된 수칙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마을잔치 등 모임은 금지입니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5종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요. 목욕탕, 학원,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등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강화됩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통행료 받고 또 휴게소에서 포장만 가능한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고향을 안 가냐 싶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자, 아범아, 코로나 말고 마음만 보내라. 불효자는 옵니다. 옵니다가 아니라 옵니다 같은 이런 센스 넘치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또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라는 경북 의성군에선 자녀들에게 영상 편지를 띄웠는데요.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데 왜 그립지 않겠냐마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너도 아들 때문에 욕본다. 아들도 학교 못 가고 나내 걱정을 하지 마라. 내 잘 있다. 그래. 너나 모두 잘 지내라. 편안하게. 추석 쉬고 나거든. 사람 적기 생기고 할 때 그때 조용할 때 이러고 싶거든. 이러느라. 미네라 살아간다.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절반 정도인데 싶은데 이 주말 검사 건수도 그만큼 줄었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지역 발생이 40명, 해외 유입이 10명이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33명이 나왔습니다. 요양시설, 사우나,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 도봉구 소재의 노인시설인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 확진자가 인근에 있는 황실 사우나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사우나 직원과 손님에게 옮았습니다. 관련된 확진자가 27명이 됐고요. 또 관악구에 있는 산모스프렉스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4명이 늘어서 누적 29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지하철 1, 2호선과 경부선의 환승역이 신도림역에서 9명, 경북 포항시 어르신 모임방 8명 등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00건이 넘게 들어온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신고 중에서 1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서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또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이라며 역시 금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집회 당일에 주요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또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서 현장 진입 자체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 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경찰관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 즉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로 방해한다면 벌점 100점까지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을 폭행하거나 구속이 될 경우엔 곧장 면허 취소가 됩니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 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 대물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추석 연휴 전에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받으려면 내일 오전까지는 온라인 신청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원래 오늘 오후 5시까지였다가 한나절 더 연장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이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 번호, 계좌 번호, 공인인증서만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신청 못한 어르신들이 있다면 꼭 가족분들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신청자 176만 명, 대상자 4분의 3에게 오늘 중 1조 8,9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중간에도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연휴 직후인 10월 5일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요, 이 타격이 큰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총 3천억 원을 들여서 이 업체당 최대 1억 원, 3천만 원까지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0%대 금리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업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특별 방역 서울시 PC방 노래방의 0%대 대출 지원입니다. 사실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었죠.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고 2.5단계 조치까지 갔기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곳도 참 많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신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요. 서울시가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군요. 네, 일단 그 대상은요. 노래방과 PC방, 그리고 휴게 음식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다단계를 제외한 방문 판매업, 그리고 학원과 뷔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포함이 됩니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것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달라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를 넣은 상태라고는 합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총 3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자가 0.03%에서 0.53% 사이로 초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천만 원까지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심사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고요. 다만 조건은 업력 6개월 이상, 또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신청은요. 오늘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려면 신한, 우리국민, 하나농협은행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규문 혁신 창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중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권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1년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요. 정부와 서울시 경찰 모두 무관용 원칙을 연일 천명하고 있죠. 경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도요. 면허 취소 같은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에 이를 막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재 운전자가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는데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 교통방해에 해당이 돼서 벌금 100점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구속이 되거나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지금 집회 당일에요. 광화문 같은 주요 집회 장소 주변 그 전철역 지하철은요. 그러니까 전철역은 아예 이제 지하철이 서지 않도록 무정차 통과시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아예 임차를 제한하거나 주차를 제한해서 아예 집결 단계부터 막겠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집회를 개혁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한해서 집회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죠, 고 반장. 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즉각 체포하겠다, 면허를 취소하겠다라는 말로 과하게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글쎄 그게 무슨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하여튼 이 집회 금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다가 좀 총리가 위협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참여연대는요, 오늘 논평을 내고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현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교육부가요, 12월 3일 수능 관련 지침도 밝혔는데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수능은 제 날짜에 치겠다는 내용이죠. 네, 뭐 지금은 2단계, 아시겠지만 지금이 2단계인데요. 이달 초 수도권에서 2.5단계가 시행이 되었을 때 9시 이후에는 뭐 식당이 아예 문을 닫는 듯 일상에 큰 제한이 생겼었습니다. 자, 그런데 3단계에서는 그보다 더 강한 사실상의 봉쇄 조치가 내려지는 건데요.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가 되면 실내, 실외에서는 10인 이상,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PC방이나 유흥시설, 뷔페 등 고위험시설에 한정된 운영 금지 조치도 확대가 되고요. 자, 그런데 만약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3단계까지 가더라도 이 수능은 치르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만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수능을 연기하게 되면 대입 일정이 차질이 빚어질 거고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려해서 최대한 방역 기준을 적용을 해서 수능은 치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일단 수능 일주일 전부터 모든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하기 위해서 수능 시행 일주일 전인 11월 26일 목요일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와 수능 고사장으로 제공되는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11월부터 수능 시행일까지 비상 대응 체계로 운영하며 시험 관리 기관 및 방역 당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과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수능 당일에는요, 시험 감독 및 방역 등의 관리요원을 3만여 명 늘려서 역대 최대인 12만 9천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격리자 시험실이 신설이 되고 일반 교실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 이내로 밀집도를 낮춥니다. 책상마다 칸막이, 책상 간격 유지는 당연히 하고요. 이걸 위해서 시험장 및 교실의 숫자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전체 시험장 4,318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험장 학교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최소 5개의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을 준비하며 올해 처음 신설되는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은 총 7,855개입니다. 수험생이 자가격리자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증상자뿐만 아니라요. 자가격리자도 수능을 칠 수 있습니다. 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 확진자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 시험실 등을 각자 준비할 예정이고요. 또 이후에 자가격리자가 수능 후에 논술 같은 대학별 평가를 치를 때는 원래는 각 대학에 가서 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국 8개 권역에 나눠서 설치한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네. 자, 서해상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또 속보가 하나 막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에서 특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이제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특위 위원장이 황희 위원인데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은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이 되고 정보의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공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고요. 구명조끼와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 측 함정과 또 이제 그 피격 때 사망한 공무원 간의 대화 내용을 군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짚어봤지만요. 지금 유가족 입장은 어떻게 되죠? 일단 유가족들은요, 이 월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지금 입장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JTBC와의 인터뷰도 이 친형이 이제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이 최근 통화에서도 특이한 그런 게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절대 월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이 친형인 이래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이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나온 이제 속보 내용 좀 다뤄봤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12월 3일 수능 예정대로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그리고 전 보좌관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추석을 앞둔 물타기라고 반발했는데요. 추미애 장관 조금 전에 입장을 내고 검찰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짚어봅니다.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로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추석 밥상 민심이 중요한 여론의 잣대라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은 국민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차례상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공무원 피격 사건이 현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검찰발 차례상도 그에 묻지 않습니다. 장르도 추석에 맞게 가족물입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이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추 장관 아들 논란, 여기서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들어왔으니까요. 특히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 추 장관, 추미애 부장관이 소설을 쓰시는. 심지어 우리 국민의 피살 소식에도 어김없이 추 장관과 아들이 소환됐습니다. 오죽하면 SNS나 댓글에 추미애 장관 아들 구하려는 노력 절반만이라도 국방부가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고 한탄하고 있고, 각종 의혹 제기가 소설일지 아니면 다큐일지 다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추 장관 아들의 국무 이탈죄, 그러니까 탈영이냐 아니냐 논란에 대해서 아니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전에 구두로 휴가 연장 처리가 이루어졌으니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국방부도 비슷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가 명령이 없을 수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이 미흡했던 걸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입니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휴가 문제로 당시 김모 대위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야당은 추석을 앞둔 물타기란 입장입니다. 앞서 이런 의혹도 제기했었죠.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 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형사 1부장 직접 담당하던 부장 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고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 자천, 뭉개면 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예상이라도 한 듯 국정감사를 벌였는데요. 추 장관의 아들은 물론이고 관련된 군 간부와 병사들까지 대거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감에서 새로운 증언이 터져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고발인들 조사를 모두 마쳤는데요. 조만간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 씨 측은 이미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끝난 사항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가족 이야기도 곧 등장할 듯합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했죠. 무소속 박덕흠 의원 일가입니다.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건설회사의 총괄 회장으로서 이해 충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깨끗이 사퇴하고 민간인 자격으로서 본인이 건설회사 열심히 복무하는 게 맞다. 또 한편으로 역시 민간인 자격으로 검경 수사를 받는 게 매우 공정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은 안 소장은 내일도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10차례 넘게 고발을 했었죠. 고발왕이란 타이틀이 그냥 붙은 건 아닌 듯 싶습니다. 박 의원도 경찰이 이은 검찰 수사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대선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판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최근 특유의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바로 대선 불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9장의 버려진 투표용지가 발견이 되자 더욱 기세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대선에 지더라도 여차하면 뒤집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믿는 든든한 뒷배 바로 연방 대법원입니다. 대선 관련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최근까지 연방 대법원의 진보 대 보수 비율은 4대 5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숫자와 좀 달랐습니다. 현 대법원장이죠. 존 로버츠 대법관이 스윙버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낙태, 그러니까 임신을 중단할 권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또 흥미로운 게 보수적인 판사잖아요. 네,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판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보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때린. 그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벌써 뭐 변절자다, 뭐 정치 판사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낙태 반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뒷배라고 해놓고 무슨 소리냐 의아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연방 대법관 구성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진보의 상징이라고 불렸죠. 최근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소천을 한 겁니다. 빈자리를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채운다면 진보 대 보수의 비율은 3대 6.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반란표를 생각하더라도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을 조문하러 갔다가 이런 고를 듣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듯 싶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새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까지 공개했지만 쇠기에 등을 띄웠습니다. Shortly before Justice Ginsburg passed, she told her granddaughter, and I quote, "My most fervent wish is that I will not be replaced until a new president is installed." Credentials and unyielding loyalty to the Constitution, Judge Amy Coney Barrett. 베럿 지명자는 찐 보수주의자로 통합니다. 낙태와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고 총기 소유와 반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모두 7명의 자녀를 뒀는데 막내 아들이 다운 증후군입니다. 임신 중 검사에서 장애를 알고도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은 베런 지명자를 슈퍼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전에 의회의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29일 첫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 문제가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누가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될까요?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대법관 임명을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오늘 국회 개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석 차례상 오른 검찰발 가족 이야기, 추미애 장관 아들 불기소. 네. 자, 검찰이 오늘 오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입장문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추미애 장관은 우선 이 장관과 이 장관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검찰의 설명, 검찰의 결론을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전 보좌관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요. 핵심 쟁점이었던 근무 이탈, 또 청탁 부분에 대해서 모두 근거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아들과 관련된 핵심 의혹이었죠. 휴가 미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린 거죠? 일단 검찰은요, 이 최초의 병가를 간 것, 그리고 그 병가를 연장한 것, 그리고 이어서 쓴 이 정기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이 구두로 통보받은 추 장관의 아들 이성호 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 기록 등에 의해 확인이 됐다면서 이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내놨어요? 일단 이 보좌관 A 씨가 이 서 씨의 추 장관 아들의 부탁을 받고 지원 장교에게 이 병가 연장 요청 요건 등을 어떻게 하면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을 문의한 사실이 있고, 당시 부대 지역 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이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아들 서 씨의 병가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추 장관에 대한 군무 이탈 방조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 이탈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전 보좌관과 아들 휴가 관련해서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랑 연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제목의 카톡을 보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청탁 지시로 보기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 상황건을 확인하는 데 불과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데, 이제 일부 언론과 야당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 보도들을 쭉 보니까요, 어쨌든 보좌관에게 시킨 적 없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그동안의 발언은 거짓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검찰 쪽에서는 이제 청탁과는 조금 관련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고요. 정치권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은 대단히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했다면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 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차례상 오를 검찰발 가족 이야기, 추미애 아들 불기소로 제목을 잡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창원 원룸서 정신질환 모녀 쓸쓸한 죽음입니다. 정신질환을 알아온 모녀가 경남 창원의 원룸에서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딸은 경계성 지능 장애로 집에만 머무르고, 또 일용직 노동 수입으로 생계를 책임지던 엄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엄마가 돌연사한 뒤 딸이 굶어 죽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추정 중입니다. 가족을 만나러 혹은 거리두기로 나만의 휴식을 위해서 저마다의 집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집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곳이 됐습니다. 부패가 심해 사인 불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추가 수사를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추석을 앞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있죠, 우리? 네, 내일 해야죠? 당연히 출근.